역사서에 보면 추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추국을 관장했던 추국청에서 추국하는 장면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추국은 영모나 대역죄를 대상으로 왕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재판을 말하고요. 왕조의 기강이나 사회 질서를 흔들 만한 중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인문 클래스 시즌 3. 오늘은 조선시대 중죄인을 조사하고 판결한 내용을 모은 수사 재판 기록, 추안급구간에 담긴 사건 중에 객사의 전패를 훔치고 왕릉에 불을 지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리고기 좋은 건 다 있죠? 통오리 숯불구이가 그냥 아주 육즙이 차르르 하고 고소한 맛에 오늘 또 안 갈 수가 없네. 넓은 주차장까지. 여긴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진짜. 내일 친구들과 떠오리, 전부 다오리. 삼천동 다오리 숯불구이. 삶의 여유와 품격을 갖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공간. 오직 더메이 호텔에서만 누릴 수 있는 대형 풀빌라와 스위트룸. 당신만을 위한 눈부신 이곳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기는 더메이 호텔입니다. 새만금의 아름다운 경치. 고군산을 품고 300년이 흐른 백일홍. 한 번쯤 생각했던 그림 같은 정원 카페. 사계절 장자도의 아름다운 노을. 향기로운 커피향도 잠깐 머물게 만드는 곳. 여기는 장자도 바다정원입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 오늘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문경득 HK 연구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교수 문경득입니다. 네, 인문 클래스 시즌 3 문경득 교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제목 그대로인데요. 전패를 훔쳐서 돼지우리에 버린 이야기와 왕릉에 불을 지른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왕릉에 불을 지른 사건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짐작은 되는데요. 전패를 훔쳐서 돼지우리에 버린 거라는 건 어떤 사건일지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전패라는 게 좀 낯설죠. 예. 전패는 왕을 상징하는 전자가 새겨진 나무패로 보통 객사에 모셔놓는 그런 물건입니다. 객사 하면 그 전주 객사에도 그럼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종의 영빈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객사로 치면 전주를 방문한 관리가 머물기도 했고요. 예. 근데 사실 객사가 수령이 근무하는 지방 관아보다 더 격이 높은 건물로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행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객사에 있는 그 전패를 훔쳐다가 돼지우리에 말 그대로 버렸다는 건가요? 네. 뭔가 확실히 기분이 나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그리고 추국청에서 근데 조사할 만한 범죄인지요? 네,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그 추국청이 이제 반역 범죄를 조사하는 곳이긴 한데 조선이 또 유교 국가였잖아요. 예. 폐륜적인 범죄, 그러니까 조선시대 용어로는 강상죄에 해당하는 범죄도 수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임금을 상징하는 물건을 훼손하는 일도 군주와 신하 간의 중요한 윤리를 위반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추국청에서 다루는 사건입니다. 예. 확실히 이제 지금이랑 좀 다르긴 하죠. 맞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걸 강상죄라고 불렀군요. 예. 좀, 이렇게 귀에 익지 않은 단어이기는 한데요. 이런 사건은 몇 건이나 있었나요? 네, 이런 사건을 이제 전패작변이라고 하는데요. 예. 추안급 구간에는 5건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저런 이유에서 지방관을 쫓아낼 목적으로 벌인 경우입니다. 네. 5건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그럼 오늘 5건 다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좋겠는데 시간상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1735년 영조 11년 충청도 충원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서 충원현이 어딜까요?
충원형, 글쎄요, 그런 지명도 있었나요? 어디죠? 네, 지금의 충주입니다. 아, 조선시대에는 이제 반역죄나 강상죄가 일어나면 그 지역의 읍격을 강당하는 처벌도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 전체에 책임을 묻는 건데요. 네. 지난 시간에 소개한 무신한 당시에 충주 출신 반란군이 있어서 충주목에서 충원현으로 읍격이 강등당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죄의 책임을 그 전체 지역에 묻고 또 이름이 바뀌기도 했군요. 그럼 충주 객사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데 어떤 사건일까요? 네, 일단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예. 이제 진술이라는 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반복도 되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이해하기 좋게 상상을 더해서 소설처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멋진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어둠을 틈타 충주 객사의 중심 건물인 중원관에 4명의 남자가 몰래 숨어들었다.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최하징이 앞에서 이끌고 이북동, 이익위와 어둔이 뒤를 따랐다. 최하징은 천천히 건물 문을 열었다. 자주 기름을 쳐주는지 소리는 별로 나지 않았다. 넷이 조용히 들어서자 객사에 모셔진 전패가 어둠 속에 어슴푸레 보였다. 최하징은 앞장서서 들어가 전패를 모신 상 앞에 서서 모두 들어오길 기다렸다. 이익위, 문 닫아. 그의 지시에 이익위가 살살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면서 마지막에 조금 큰 소리가 나자 이익위는 최하징의 눈치를 살폈다. 최하징은 얼굴만 찌푸리고는 다른 두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이북동, 네가 올라가. 어둔 너는 상다리 잡아. 어둔은 바로 상다리를 잡았지만 이북동은 주춤거릴 뿐 올라가지 않았다. 빨리! 최하징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졌다. 어둠 속에서도 불알인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이북동은 속으로 욕을 삼키며 상 위로 올라갔다. 이북동의 다리도 상다리도 부들거렸다. 최하징은 이북동의 다리를 꽉 잡아 버티며 어둔에게도 한마디 했다. 똑바로 잡아! 이북동은 떨리는 손으로 전패를 들고 내려와 내팽개치듯 최하징에게 건넸다. 예쏘! 생각보다 소리가 크게 울리자 이북동도 깜짝 놀라 입을 막았다. 쉬! 조용! 최하징은 이북동을 노려보곤 품 안에 전패를 넣었다. 그러곤 문을 조금만 열고 밖을 살폈다. 인적이 없는 것을 보고 살살 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번에도 이익위가 마지막에 나오며 문을 닫았는데 세 사람은 그런 이익위를 기다리지 않고 몸을 낮춘 채 객사를 벗어나고 있었다. 이익위는 허겁지겁 세 사람을 뒤따랐다. 그들이 야음을 틈타 술라군을 피해 향한 곳은 시장이었다. 최하징이 사창 안으로 들어가자 그가 어디로 가는지 깨달은 이북동이 놀라 최하징의 팔을 잡았다. 차라리 그냥 쪼개서 버립시다. 그래도 거긴 아니요. 어차피 이미 저지른 일이야. 이왕이면 크게 키워야지. 최하징은 이북동의 팔을 뿌리쳤다. 목소리가 조금 커진 탓에 네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익위하고 어두는 숨어서 사람 오나 안 오나 망보고 있어. 최하징은 사창 안으로 들어갔다. 미치겠네. 이북동도 투덜거리며 뒤따라 들어갔다. 가축의 똥 냄새가 점점 심해졌다. 바로 돼지우리였다. 돼지들은 밤이 깊어 잠들어 있었다. 최하징은 품 안의 전패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머뭇거렸다. 뒤따라온 이북동이 다시 한번 최하징을 말렸다. 그냥 돌려놓읍시다. 그래도 이건 아니요. 그러나 되려 역효과였는지 최하징은 바로 돼지우리 안으로 전패를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돼지 한 마리가 잠에서 깨서 살짝 눈을 뜨고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자 다시 잠을 청했다.
역시 목소민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니까 귀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워낙 구성을 잘해주셔서요. 네, 읽어보시니까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이제는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건요. 굳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네, 일단 이제 객사랑 전패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렸죠. 예. 왕을 상징하는 물건이라 이걸 훔치거나 훼손하는 일은 왕을 모욕하는 행동과 동급의 무거운 죄로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저지른 자와 공무원 사람까지도 주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최고 형벌인 능지처 사형을 집행했는데요. 예. 거기에 가족도 연좌될 수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관리 책임의 문제로 그 지역의 지방관도 파직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문제는 이 마지막 지방관 파직 때문입니다. 왕을 모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을의 수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패작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하징도 그런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자기 이게 고을의 수령이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쫓아내고자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네, 거기에는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부민 고소 금지법이라고 세종 때 만들어진 법인데요.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수령의 잘못을 고소할 수 없다라는 법입니다. 이게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충과 효를 중시하던 시대라 그렇습니다. 정의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경우에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논어에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석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으니 그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우리 무리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숨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니 정직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논리를 지방관과 백성까지 확장해서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조선시대가 법치국가가 아니라 예치국가라 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사또들이 다 청렴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춘향전의 변사또만 봐도 전형적인 또 나쁜 관리로 나오고요. 네, 모든 수령이 다 청렴하고 유능하면 좋겠지만 어렵죠. 예. 사실 이제 과거 공부만 몇십 년씩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정에 능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고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향촌의 사족들이 전패작변을 일으켜서 수령을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몇 번 생기니까 조선 중기부터는 전패작변이 일어나도 수령을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향촌의 사족들은 전패작변을 그만뒀는데 이제는 아전이나 향임, 일반 백성들이 전패작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예. 아전이나 향임은 수령을 쫓아내거나 혹은 이제 경쟁자를 물리칠 목적으로 했고 일반 백성은 억울한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억울함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억울해 전패작변을 일으키니까 수령과 아전, 향임은 오히려 은폐하려고 했다고도 해요. 그 파직은 안 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기도 하니까요. 예, 예. 자, 정말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날 수 없는 내용이라서 더 귀도 솔깃하고 또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근데요, 교수님, 그러면 왜 최하징은 이 수령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네, 최하징은 충원현의 창고를 담당한 아전이었는데 예. 수령 몰래 나락을 빼돌려서 사사로이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개인적으로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착복한 게 아닌가 한데요. 예. 요즘으로 따지면 나라 돈을 빼돌려서 사채를 돌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부임한 수령에게 발각될 것 같으니까 수령을 파직시켜서 돌려보내면 들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패를 훔쳤다고 합니다. 그 전패작변 2달 전부터 산해종 어둔하고 이익위를 시켰는데 다들 죽을 때라는 걸 아니까 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두들겨 패니까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하징이 그 어머니를 막 닥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가담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이북동은 이제 무기고를 담당하는 아전이었는데 그날 숙직이어서 최하징이 몰래 찾아가서 돈을 주고 끌어들였다라고 진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추국청의 조사를 받은 걸 보니까요. 수령도 안 쫓겨나고 본인이 저지른 짓은 들통이 났나 봅니다. 네.
서울에서도 경차관을 보내서 조사하고 충청도에서도 충청감사와 충주영장이 조사하다 보니까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즉 범행 동기가 딱 드러나는 바람에 붙잡혀서 조사받다가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처형당하고 말았죠. 그랬군요. 자, 객사의 전패를 훔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다음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왕릉 방화라고 하셨죠? 이 왕릉에 불을 질렀으니까 처벌이 셀 것 같긴 한데요. 왜 불을 질렀을까요? 뭐 전패 작변과 비슷한 이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슷하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번에는 수령은 아니고 파주에 있는 장릉의 능지기들과의 불화가 문제였습니다. 파주 장릉은 인조와 인조의 왕비를 함께 모신 왕릉인데요. 아무튼 이제 왕릉에 불이 나자 바로 형조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예. 밤늦게 의금부에서 출구청이 열렸습니다. 이날 조사받은 능지기, 수복과 능구는 모두 최석산이 범인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네. 조사해보니까 그 이전 해에 최석산이 왕릉의 나무를 훔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나무를 가지고 집도 짓고 땔감도 하다 보니까 굵고 좋은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최석산은 이제 몫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나무를 구할 길이 없자 능지기들이 관리하는 왕릉에 나무를 베어간 거죠. 그 상황도 좀 웃긴 게 그 왕릉에 소나무를 자르면서 당당하게 이 나무는 잘라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나무를 잘라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들통나서 주범인 최석산은 풍천으로 유배를 가고 다른 사람들은 매 15대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아, 네. 아니, 나무가 없어서 왕릉의 소나무를 자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경우인가 싶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예.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왜 있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최석산이 꼭 그런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는 목수였는데 심씨라는 양반의 계집종과 결혼한 비부였습니다. 즉 평민이지만 같은 평민이랑 결혼하지 못하고 양반집 계집종과 결혼을 한 건데요. 네. 조선시대 법률에서 보통 신부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석산의 자식들은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최석산이 평민이지만 반쯤은 사내종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 상전인 심씨 양반이 뭐 갑질하는 상사나 못된 군대 선임처럼 야 어떻게든 구해와라고 하는데 구할 길이 없으니까 최석산이 국리 끝에 왕릉에서 소나무를 베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 결과 그 양반이 왕릉의 나무를 베어와라 하거나 왕릉에 불을 질러라 하는 지시를 내리진 않았는데요. 예. 다만 왕릉의 제실에 와서 버럭버럭 고함을 지른 정황이 보고되긴 합니다. 즉 비부의 뒷배가 되어서 최석산이 제멋대로 굴도록 했다는 그런 이유로 결국에는 심씨 양반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어쨌든 좀 그렇게 지금 생각으로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 일말의 이유는 있었네요. 최석산이 왕릉의 소나무를 훔친 게 들통이 나서 처벌을 받은 건데요. 근데 왕릉에 불을 질렀다고 했잖아요. 불은 왜 지른 건가요? 네,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왕릉을 지키는 수령군 입장에서는 도난 사건에 대해서 적법하게 대응을 한 거니까요. 예. 하지만 최석산은 그 수령군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체포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15대만 맞고 풀려났고 네. 이런 경우를 보면서 최석산은 그것도 너희들은 상전댁 종이기 때문에 모면하고 나는 계집종의 남편이기 때문에 홀로 죽을 지경에 빠졌다라고 좀 피해망상 같은 생각을 그렇네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배지에서 도망쳐서 같이 나무를 훔쳤던 사람들을 협박하고 데리고 가서 왕릉에 불을 질렀습니다. 진술을 종합해보면 장릉 북쪽 작은 길로 숨어가서 정자각 뒤편 서쪽에서 마른 낙엽을 모으고 부시를 두드려서 화약심지에 불을 붙인 다음에 이걸로 낙엽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하필 거센 바람이 불던 날이라서 불이 바로 피어오르자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도망쳤고 네. 최석산은 유배지인 풍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치 풍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꾸미려고 말이죠. 아, 그런 노력도 했군요. 근데 그걸로 속지는 않겠죠. 암튼 결국에는 조사 받아서 기록에 남은 건데요. 근데 단순히 원한 때문에 불을 지른다고 하니까 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네, 제가 역사를 전공하긴 했는데 과거에 대해 알면 알수록 참 지금이랑 다르다, 낯설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자면 일종의 상징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비유하자면
그 갑오개혁 당시에 단발령이 있었고 이걸 반대하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잖아요. 네. 뭐 개혁이 중요하지 상투가 중요한가 뭐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개혁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상태에서 구성된 친일 내각이 막 쏟아내던 개혁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상투를 잘하는 것은 일본에 굴복하고 순응한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발령에 저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때 상투는 단순히 그냥 상투를 자르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머리카락이 길면 독재 정권 시절에는 그 장발이라고 단속하면서 막 강제로 깎기도 했잖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 삭발 투쟁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머리카락이 하나의 상징이었던 거죠. 전패나 왕릉 또한 권위의 상징이고 이걸 훼손하면서 나름 불만을 표출한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개인의 욕심이나 못된 성격이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사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하징의 경우에는 그 아전에게 사실 녹봉도 안 주거든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사실 나라의 곡식을 이렇게 빼돌린 거고 예. 최석산도 땅도 없고 가진 재주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양반집 계집종 결혼해가지고 양반이 시키는 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옛날 얘기긴 하지만 맹자도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먹고 살 만한 뒤에야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온전히 최하진과 최석산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맹자의 말씀은 지금 시대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말인 것 같고요. 개인적인 욕심도 있지만 그 사회의 영향도 있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뭐 상징투쟁 그리고 항산항심 역사 속 이야기이지만 오늘날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돌아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자, 교수님 인문 클래스 이렇게 2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난 시간과 오늘 한 내용은 사실 이제 모두 왕의 수명을 줄여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랑 이제 다른 선생님 두 분이 함께 쓴 책인데요. 네. 너무 긴 사건은 이제 다루기가 어려워서 짧은 사건 중에 골라서 읽기 쉽게 쓴 책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못다한 이야기라든가 다른 이야기 같은 거는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네요. 예, 요 2시간 동안 상당히 재미있었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 오늘은 한국고전학연구소 문경득 HK 연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이 흐르지 창가에 요란히 내린 빗물소리만 날 수없이 터져가 어디 있더라 주목을 돌아봐 흐려진 너무 그대가 내 눈물 속에서 갈수 없이 터져
있어주마 시간도 모습도 다시 되돌아